반갑습니다. 오늘 저 본부가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304호 김인현 교수 실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했고요. 오늘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5회 그 수산 해양 레저 법정책 연구회가 열리는데 발표는 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양과학기술원의 김윤배 울릉도 그 대장께서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 해양의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 바통을 이어서 전성열 회장께서 그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어선의 외국 선원들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성열 회장은 그 외국인 선원 근로자 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수산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면은 우리가 남우석 수상 해양 레저 안전협회 사무국장께서 코로나19 하의 우리나라 수상 레저 그리고 이제 마리나의 그 운영 실태에 대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산 해양 레저 법정책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인현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은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 남우석 그 국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우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성열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단법인 한국연근의 어선 외국인 선원관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영균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로 있는 이영균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도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서대학 레저해양스포츠학과 소속 교수로 있고요.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함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레저 스포츠학과에 학생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클래스에? 저희는 이제 60명씩 뽑고 있습니다. 60명씩이요? 네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배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울릉도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정상호 사장님. 네, 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정상호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남우석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우리 수상 레저 지금 사업 현황 좀 말씀드릴 텐데 그때도 좀 사업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네, 하면 알겠습니다. 되는지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최진모 과장님 해양경찰이 계십니다. 최진모 과장님 나가셨나? 들리십니까? 최진모 과장님. 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해양경찰청 현재는 이제 수색구조과 구조 대응 계장을 맡고 있는 최진모 경장입니다. 이전에 바로 재작년에는 제가 수상 레저 쪽에 레저 기획 계장을 했었고요.
그때 인연으로 지금 레저 이 수산해양레저법 정책연구회에 초대를 받아서 예, 오늘 저 세미나 사실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냥 저 단톡방만 보고 있다가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동해안 울진에서 들어오셨는데 김영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과장님. 김영석 과장님 들리시나요? 왼쪽에 있는 마이크 노란 걸 누르셔야 됩니다. 김영석 과장님. 네네. 아, 예, 예. 네.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네. 잘 됩니다. 네. 예. 좀 자기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주변 수협 지도과장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죽변 수협은 아마 울진에 있는 수협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이폰으로 들으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아이폰? 네, 저 송영택입니다. 우리 송 대표님. 예, 송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더 신청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더 계신데 우리가 이 세미나 하는 중에 또 들어오시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이제 그 뭐 세 분이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울릉도의 그 수산 또 해양 사정에 대해서 우리 김윤배 소장님께서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전성열 외국인 선원 관리협회 회장께서 그 외국인 선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남우석 우리 국장님께서 수상 레저의 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 녹화를 시킨 다음에 그 여러분 괜찮으시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오늘 참석 못한 분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해양수산부나 또 수협에 오늘 좀 전달을 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그러면 우리 김윤배 소장님, 대장님께서 울릉도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주 PPT 울릉도 아주 바다 깨끗한 그 바다가 보이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울릉도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주제가 주로 수상 레저 부분인데 뭐 이렇게 수산업 현황 및 문제점에서 좀 발표 제안을 받아가지고 주제랑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좀 간단 핵심적이나마 몇 가지 좀 현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울릉도... 잠깐만 대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마이크. 예. 오늘은 사실은 저 포인트가 우리 수산업에 있습니다. 저 해양 수상 레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자신 있게 그 자신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울릉도 독도가 또 우리 수상 레저 하시는 분들이 또 뭐 수상 레저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싶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크게 또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그 기지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울릉도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바다가 깨끗한, 그래서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밑에 저 해조류가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투명도가 높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기지 혹시 뭐 앞으로 이제 방문하실 일 계시면은 저희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도동항, 사동항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현포항이라고 이 국가어항 그 주변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 영도에 본원이 있고, 그리고 제주, 남해, 경북 울진에 이제 동해연구소, 지역연구소 있고, 그리고 인천에 이제 극지연구소, 남극, 세종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강원도 고성에도 저희가 연구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먼저 저희 그 울릉도 독도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가 10,000명이 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4%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령화 되고 있다는 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가장 최외곽 도서라는 최동단 도서이면서,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객선 결항률이 가장 높은 도서가 또 울릉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이면서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그래서 전 세계 울릉도 독도에만 있는 식물종이 40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질적인 특성상 세계 자연유산, 현재는 제주도만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며칠 전에 10만 명을 울릉도 관광객이 돌파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35만에서 40만, 독도 같은 경우는 한 30만 많게는 방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해양수산 쪽을 소개를 하자면은 2017년 기준으로 어가 인구가 약 한 6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가 수산 인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촌계는 11개소, 그리고 어선은 173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15톤 미만, 이 15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통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 풍랑주의보 때 통제가 되는 그러한 소형 선박들이 대다수라는 게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요 수산물은 뭐 대표적인 오징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수산물 입한액이 2019년 기준으로 약 56억, 그리고 그중에 오징어 입한액이 거의 한 50억, 그러니까 대부분이 울릉도에 거의 수산물 대부분이 오징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이 국가어항 3개를 비롯해 가지고 14개 어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그 아래쪽 혹시 커서도 보이시나요? 예.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 동해안의 200m 수심대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넓은, 우리가 200m라고 하면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넓은 뭐 서해 쪽보다는 작지만은 동해안의 연안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대륙붕을 발달,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이게 그 신충수를 치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일 군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울릉도 그 오징어가 수산물의 최대다 보니까 1950년대부터 이제 오징어 어획량 자료를 제가 울릉군이라든가 수협으로부터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우리 그 동해 연안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750톤, 뭐 작년에는 더 작게 잡혔고, 근데 90년대에는 많게는 10,000톤 정도 잡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 생산량 내지는 뭐 경북권, 강원도, 울산 이쪽 생산량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오징어가 사실은 울릉도에서 잡혔다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낮은 그러한 특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의 그 시간대별 변동 특징은 좀 살펴보면은
제일 왼쪽 보이는 그림은 지난 20년간의 월별로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0월 달, 9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잡혔다면은 그 이전 10년간은, 그러니까 99년부터 2008년에는 약 한 10월, 9월이 대부분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10월, 9월은 거의 안 잡히고 10월, 11월, 12월 이게 이제 그런 기가 굉장히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가을철에 잡혔다면 지금은 겨울철.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절대 양도 감소를 했지만은 이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울철에는 기상악화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출하 일수 자체가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어획량이 적게 잡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울릉도, 독도 비롯해서 우리 동해안 표층 수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는 게 이 난류하고 한류가 접하는 그런 적경수역에서 주로 오징어가 많이 생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울릉도 바로 북쪽에 이렇게 이제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그러한 형성이 되면서 울릉도 북쪽에 이제 어장이 형성되는 특징을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이제 겨울철에는 다시 이렇게 한류가 남하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러한 한류와 난류의 경계선이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장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울릉도 주변이랄지 동해 연안에 형성됐다면은 최근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러시아 해역이라든가 북한 수역에 어장이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 자체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어장이 바뀐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난류하고 한류하고 만나는 그런 적경 수역이. 그래서 어장 자체가 뭐 9월, 10월 달에는 아예 대화태라든가 더 일본, 러시아 북쪽까지 이동을 했다가 이게 다시 이제 겨울철에 어장 경계선이 내려오면서 뭐 12월 달에 이제 울릉도 쪽에서 많이 잡히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온의 공간적인 분포랑 오징어 어획량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런 그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우리 오징어,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가 살오징어입니다. 이 살오징어가 크게 1년 12달 태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연중 가을인과 겨울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 산란군들이 주로 우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 살오징어가 보통은 단년생입니다. 1년만 사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제주도 남쪽 이런 해역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대화태 인근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다시 이제 산란할 때는 어미가 산란 지역으로 데려 돌아오면서 산란을 하고 이렇게 죽는 그런 단년생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 우리 동해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가을철 어장은 대화태역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오징어를 잡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많이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서 잡게 되는 양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협 중앙회에서 받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자료 소해구별로 해가지고 어디서 오징어가 주로 많이 잡히는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 포항 외해 쪽이랄지 여기 빨간색이 지금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다음에 러시아 해역도 우리가 가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서해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남쪽에 있는 우리가 잡는 오징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회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 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2004년부터 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동해 북한 수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날씨가 나쁘면은 피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울릉도 저동항에 근처에 이제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피양하는 굉장히 많은 어선들이 피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저동항 요쪽, 그러니까 지금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분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심층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앵커링에 따라 가지고 그 심층수 관로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최근 사진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저희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날 그 중국 어선들이 지금 울릉도 연안에 그때 동해 해경 자료에 따르면 한 40척, 30에서 40척 가까이가 피항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크게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근접해서 드론으로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올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저희 8월 6일 날 또 한 30척 정도가 울릉도 연안에 피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저희가 찍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누출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기름 누출할지 앵커링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4일에 걸쳐가지고 동해 북한 수역에 입어를 하고, 그 척수가 뭐 해경이랄지도 뭐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1년에 한 2,000척 정도, 그 중에 이제 한 300척 정도가 울릉도 주변에 피항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연구팀에서도 뭐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위성 자료를 추적해가지고 이들이 잡고 있는 양이 보면은 이게 한국 그 해양수산개발원의 이정삼 박사님이 연구하신 내용인데,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보다 뭐 또 많을 때는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 잡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위성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해 전체 자원 감소랄지 또 우리나라 오징어 횡령 감소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그 기름만 배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 연안에 지금도 오늘 또 저희가 연안에 중국산 플라스틱을 많이 줍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사실은 울릉도 주변 해역이 그냥 주변 해역이 아니고 동해안 최초로 지정된 해수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거든요. 요 보시는 사진은 죽도 아래쪽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저 해양 수중 레저에 이제 그 작가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굉장히 잘 찍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풍만 아래쪽 모습이고 요 아래쪽 모습입니다. 굉장히 수중 경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해양 보호구역 내 연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은 중국산 그리고 심지어는 동남아 겨울철에는 심지어 북한에서 이렇게 쓰레기도 뭐 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거는 그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그 독도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잠깐 갔을 때 제가 이 쓰레기를 발견하자마자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 이게 쓰레기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간에 뭐 어획 남획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하나 이런 피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굉장히 연안 그 환경 부분에 또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어차피 이제 오징어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또 울릉도가 이제 관광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울릉도 저동항 저 아래 왼쪽 이 부분이 저동항인데, 그래서 저동항에 이 과거에 어떻게 오징어를 잡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이 관광객들에게 울릉도의 오징어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뭐 아쉬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동항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미항으로서, 그래서 아무래도 오징어가 감소를 하고 있고 울릉도가 이제 그 관광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저희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오징어 그 양 감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체 수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안 생물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새로운 어떤 외의 수중 가두리 양식장이랄지 표층 가두리 양식장 이런 부분을 이제 군에 위탁을 맡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울릉군에서 이런 수산 종묘 배양장, 뭐 어패류 축양장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울릉도 연안의 어떤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울릉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수를 3군데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업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층수 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중국 어선이 됐던 우리나라 어선이 됐던 뭐 지금 관로가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심층수가 취수되지 않고 있는데, 심층수가 취수가 된다면은 이 심층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게랄지 뭐 독도 새우 뭐 이런 증량식 연구에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두 번째 이슈 잠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울릉도에 11개 어촌계에 지금 마을 안쪽은 마을어장, 바깥쪽은 협동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이 연안 쪽에 잡히는 이제 홍해삼이랄지 홍합, 소라, 전복 뭐 이런 비율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자원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지역 어촌계하고 군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산업법상 그 저기 제주도랄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 15m까지 이제 협동어장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연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홍합이랄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15m 이까지는 외지 잠수원이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외지 잠수기 어선들이 봄철에 주로 홍해삼 뭐 이렇게 수확할 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울릉도 연안에 있는 홍해삼들을 굉장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설령 어선은 15m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잠수기 배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홍해삼들이라든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지도선이 올해 봄에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외지 잠수기 어선들이 이제 연안에 있는 뭐 15m 안쪽 내지는 그 들어와가지고 뭐 전복이랄지 굉장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에 또 굉장히 또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조금 줄여서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거는 울릉도 도동항 그 최근 지난 2월달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울릉도 들어왔던 선플라워 지금 그 하는 모습인데, 이 배가 이제 선령이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2,000톤급 이상의 배가 안 다니고 한 400~500톤. 그래서 어제도 뭐 우리 주민 그 여행자들아 주민들 들어오는데 굉장히 뭐 그래서 이제 이 선박의 대체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1960년도 울릉도 도동항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도동항이 큰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역에서는 하시계라고 하는데, 이 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철선입니다. 울릉도까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한 12시간 정도 다시.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2,000톤 배들이 이제 그 설령 만기로 못 다니면서 조그만 배들이 다니면서 멀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동해 해역은 이게 9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게 풍랑특보 발효 일수인데 평균적으로 한 83일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에 따라 가지고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한 많게는 한 100일 정도, 적게는 한 90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여객선이 결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중에 한 100일 넘게는 우리 울릉도행 여객선이 결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애석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대체선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런 배들이 사실은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통제가 되는데, 또 하나가 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 관리 규정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거는 포항의 기상청 포항 부위하고 울릉도 부위가 최대 파고가 몇 메타 이상일 때 여객선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풍랑특보가 해제가 됐더라도 부위 파도가 지금 같은 경우는 3.1m, 그러니까 3.0m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위가, 기준 부위가 울릉도의 이 항로상에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독도 쪽으로, 그러니까 울릉도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위를 좀 증설을 울릉도 항로상에, 울릉도 이렇게 서쪽에 좀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최근에 지역
분들의 또 현안이고, 아무래도 이제 울릉도가 이제 너무 큰 배도 지금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제 큰 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령 큰 배가 다니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통제가, 운항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역에 맞는 좀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지역의 또 하나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것들 오징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장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오징어 잡이 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수산업으로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꿀독, 그다음에 외해 수중, 해상 급종 세 가지가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외지 잠수기가 가까이 들어가지고 작업을 해가 버리니까 문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동 양식업 의장 권한 자체가 이제 해안에서 15m, 수심 15m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짧다 보니까 협동 양식업 의장이 협소하니까 외지 배들이 울릉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플라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여기가 이제 풍랑 특보가 많이 이제 발령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좀 큰 여객선이 다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우리 발표 좀 이따가 또 다른 분들 또 토론 한번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전성열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가능하나요? 어떻게 말로 하시나요? 아니면 PPT 있으세요? 예, PPT를 PPT 없어요. 그럼 말로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수산 쪽인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윤배 대장님으로부터 오징어 대해 가지고도 뭐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오징어를 잡는 외국의 선언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금 선언제도의 현 시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언제도는 1991년도 산업연수생제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하다가 산업연수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 3권에 대해 가지고 보장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 3권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당사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인권단체들한테 이제 반발이 많았죠. 그 반발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시간이나 임금 이런 데 가지고 일반 한국 근로자들보다가 더 작은 금액을 받고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외국인 선언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시행이 될 당시에 20톤 이상과 20톤 미만의 두 가지 제도로 이원화가 됐습니다. 제도 자체가 이원화된 거는,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20톤 미만 배들이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선원들 도입을 했고, 20톤 이상 되는 배들은 선언법에 적용을 해서 수협중앙회가 주축이 돼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권을 수협중앙회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수협중앙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반
선원관리회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16개 업체, 그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선원들 도입부터 출국할 때까지 관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그 20도 미만 되는 배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로 도는 선원들과 저희들 선원들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원들은 현지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서 성선 교육을 위주로 해서 받는데, 노동부로 도는 그 선원들은 한국어 시험을 본 그 한국어 시험 점수로 그 입국 허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선에 대한 어떤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성선 도중에 그 하선하고 그 이탈하는 선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걸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법률 제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그 협상이 돼야 되니까 2017년도에도 한번 그런 제도 재통합을 위해서 한번 국회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였는데 그분이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 2015년도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제도 통합을 위해 가지고 외국인 선원 제도에 대해 가지고 고용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했는데 노동부하고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무산이 됐어요. 지금도 그 제도 자체가 두 가지로 연화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는 사실 한국인 선원들은 40세 미만 선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 정도 저희들이 추산한 건 한 10% 정도, 지금 현재 성선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들 숫자의 한 10%가 40세 미만이다. 그 이상은 다 4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조업을 못 나갈 정도의 어떤 지금 급박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이걸 이제 제도 일원화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 외국인 선원들 도입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저희들 힘 가지고는 될 그런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주위에 저희들이 도움 요청도 많이 하고, 또 일선 수협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도 일어나가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도입하는 외국인 선원 숫자가 17,300명인데, 이거는 노조가, 그러니까 이제 노사가 협상을 해서 그 숫자는 정해주는 기간은 법무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쿼터가 정해진 숫자가 17,300명인데 6,000명이 이탈했어요. 지금 현재 6,000명 정도 이탈했다고 올 초에 한 2월달 정도에 법무부 세류관리과에서 제가 이제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 6,000명에 대한 이제 쿼터가 사장이 돼버렸어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1,300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은 선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난리예요. 난리인데 쿼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선원을 못 구해서 조업을 못하는 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선원이라는 거는 사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조업이 시작이 되면은 조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것도 나는 시기가 아닌데 어느 때 갑자기 양이 많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원들을 구할 수 없으니까
조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꽤 많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이제 그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할 수 있는 이 승선 상황이 어떠냐면요. 한국인 선원대 외국인 선원 비율이 총 승선율이 60%입니다. 10명이 승선하면 6명이 외국인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4명의 한국인이 승선을 해야 외국인 6명을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부인을 승선하는 걸로 거짓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막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런 어떤 조항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20톤 미만과 20톤 이하의 그 제도를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20톤이라는 그 톤수를 조금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톤이라든지 10톤이라든지 해서 외국인 선원들의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선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톤 미만의 지금 그 선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20톤 미만의 선원들은 어떤 통제를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통제를 하는 기관이 없고 일단 노동부를 통해서 투입이 되면은 일선 수입으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수입에서 이제 선박으로 투입이 돼서 이제 조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톤 이상의 이탈자 수하고 20톤 이하의 선박에 조업하는 선원대 이탈자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거의 한 배쯤 차이가 납니다. 이탈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저 생각에는 저희들 협회나 뭐 저희들 회원사들 뭐 대표 생각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거를 제도를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어떤 체제,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주무 부서를 둬야 되겠다.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외국인 선언제도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원양 어선도 꽤 많습니다. 원양 어선들이 꽤 많은데 원양 어선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에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선언법이거든요. 선언법인데 저희들은 또 최저임금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조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문제점 같은데 똑같은 선언제도로 도입이 되는 선언들인데 외국인 선언들이 외국인 선언들한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는 선원들은 전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노동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선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하고 똑같은 대우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이나 뭐 대만 또 외국인들 많이 고용하는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원들한테 주어지는 임금이 일본을 비교하면은 차이 나는 금액이 한 30%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저임금이 한 180만 원대인데 일본은 한 120, 30만 원대의 외국인 인력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나 인도네시아 현지나 베트남에 나가가지고 인력을 면접을 보고 도입을 할 때 가보면은 일본 바이어들이 일본이나 대만에서 바이어들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시행할 때가 있는데 일본으로 안 가고 저희들 한국으로 오기를 거의 거기에 와가지고 면접 보는 선원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제일 선호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국을 하면은 아무튼 이탈을 해도 뭐 쉽게 잡히지도 안 하고 출국에 대한 그런 원래 이제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국가는 아무튼 한국이다.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탈하면은 얼마든지 수년간 일하고 자기들 국가로 가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이래 이어가는 게 저 생각에는 안타깝고 좀 전에 보니까 그 해경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해경에 계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탈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사회적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들이 살이라든지 아주 범법 행위를 하고 그런 일도 많고 지금 얼마 전에는 보니까 경남 김해에서 보니까 자기들 국가 친구들끼리 편싸움을 하고 흉기를 들고 했던 또 봤는데 그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단속이 정부 차원에서 좀 가해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 외국인들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주들이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조업을 해도 생선도 많이 안 잡히고 지금 특히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생선 가격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가격도 많이 잡히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 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인데 너무 이 선원들한테 주어지는 최저임금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이거는 외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또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인권단체나 또 노조에서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하는 국가라든지 고용을 근로자들 송출하는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덕이고 근로자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덕이 되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 조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그래도 이래 또 혜택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지금 앞으로 두 제도가 지금 20도 미만 있나 20도 이상으로 돼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가 저희들은 제도가 통합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원들이 들어오면은 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여지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선주들이 이제 선주들이 그런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제가 지금 십수년째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들 이탈자에 대한 어떤 조치 이게 국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5월달에 외국인 선원을 설득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데려갔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이제 누군가가 불법 체류자를 데려가면은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고 출국을 시켜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데려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원을 데려갔다 데려와가지고 숙소에 재웠는데 그 다음날 얘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또 도망갔다니까요. 그럼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애들이 이탈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강력한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힘든 건 우리 업체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예 뭐 중국이나 베트남 비행기가 또 항공편이 없다 보니까 출국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해서 지금 원래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최장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거든요. 4년 10개월.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그 선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년 10개월 일을 하고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출국을 못 하니까 뭐 거의 지금 뭐 출국을 못 하는데 또 이게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법상. 그래서 4년 10개월 체류를 끝마치고 난 뒤에 그 인력이 아마 저희 저출산에 아마 좋게 1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 처리 방안이나 우리가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 진정을 하고 뭐 수협 조항에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조치할 수 있는 아무 조치 방법이 없어요.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 친구들이 자기들 개인 돈 주고 가지고 숙소를 구해가지고 잠자리려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던 그 선박 그 주인들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숙소에서 지금도 기거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선주들이 나라에 납니다. 애 데려가라고. 선수 데려가라고. 그 비행기 편에 있어야 데려가죠. 데려갈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아마 코로나 이 사태 끝나고 나면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탈자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수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수산에 종사하는 선원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이 수산이 또 잘 되려면은 선원들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아무래도 선원들에 대한 어떤 그 모든 문제점이 좀 해소가 돼야 아무래도 업의 질이라든지 뭐 모든 게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요. 전 회장님 다 하셨죠? 예. 이게 두 가지 제도가 있나 봅니다. 외국인 선원들 20톤 이상하고 20톤 미만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20톤 이상만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성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데 이제 20톤 미만은 이제 그 노동부의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니까 이 배에 대한 그런 뭐 전혀 지식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또 배를 승선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혼수를 좀 낮추면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로 일원화 좀 시켜달라. 그게 이제 그 전 회장님의 말씀이 이제 그 요지신 같아요. 대단히 좋은 그렇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상 레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요 두 가지가 이제 수산업과 관련되니까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 우리 죽변 수협에 있는 그 김영석 과장님이 아마 요 두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외국인 선원들을 아마 죽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예, 김영석 과장님. 김영석 과장님. 예,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방금 그 전성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선언 제도 그 부분도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 선언 이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고스란히 그 이제 그 피해로 돌아오는 거는 선주도 분들한테만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고용 허가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20톤 이상 그런 회사로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선언 제도가 일단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탈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선언 자체는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거의 비율이 뭐 거의 국내 선언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언의 이제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탈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일어나시켜서 그 어업인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조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법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 어업인들이 뭐 이제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정리 제대로 못했는데 20톤 네. 이상 저 외국 선원들은 16개 업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노동부에서 들어오는 20톤 미만 어선들은 그저 허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회사에서 개인 관리가 없습니까? 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까? 주체가 없죠. 예. 20톤 이상은 그래도 16개 업체가 이제 관리를 하고 회사에서. 네. 전 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네요. 그죠? 이 관리 예, 자체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네요. 예. 고맙고, 과장님 혹시 뭐 울릉도 오징어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죽변 뭐 오징어 많이 할 텐데요. 예, 뭐 오징어는 뭐 최근에 저희 죽변항에 다른 항구에 비해서 조금 뭐 어획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오징어 어군이 이제 죽변항 앞쪽에서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가 육지에 제일 가까운 데가 죽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선들이 이제 죽변항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죽변이 이제 어획량이 는 건 아니고요. 거리상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획량이 좀, 그러니까 그 위판량이 좀 늘어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오징어 양이 많이 잡혀서 뭐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어선 싹쓸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민들이 많이 건의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잘 해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전달을 해도 뭐 대책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요 수산에 대해서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 부분. 예, 회장님, 제가 답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해양경찰청의 구조대응계장 최진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잘 들리시나요?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어쨌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배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어선의 난액도 문제지만 긴급 피난을 와가지고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가 중국 어선들이 긴급 피난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담 함정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울릉 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거기에 최근접해서 배치를 시켜서 계속해서 능동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어선들 역시 제주 남부 쪽에 내려가면 양쯔강 하구수역이나 상해 쪽으로 이제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쪽으로 긴급 피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막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좀 더 중국 쪽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준수를 오염 예방이라든지 오염 행위에 대한 그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수부에서도 아마도 그런 업 관련 회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색 구조와 관련된 쌀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한중 간에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를 요청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성열 소장님께서 외국인 선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게 제 업무는 아니겠지만 다른 전담하고 있는 다른 분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그 불법 체류자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저희가 사실은 출입국 관리법상에 외국인 동향조사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지금까지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 공무원들은 동향조사권이 없었습니다. 이 동향조사권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불법 행위는 안 하는지, 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자료를 받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일종의 행정조사 권한인 것이죠. 이 권한 자체가 우리 해양경찰청은 없었습니다. 이 없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인 8월 5일부터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가졌습니다. 8월 5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 선언에 대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선언들이 또 불법 이어지는 그런 체류의 문제, 두 가지가 포인트로 보고 지금 저희 외사과나 이쪽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제5회 우리 세미나에 많은 분이 참석하신 건 아닙니다. 지금 15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분은 좀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죽변수협의 김영석 과장님, 그리고 해경의 최진모 과장님 오셔서 우리 좋은 토론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그 수산 분야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코멘트? 코멘트 아까 최진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 주변에 이제 긴급 피난 왔을 때 그건 당연히 인도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동해 해경이 3,000이나 5,000톤급 옆에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보통 항구에 보면 묘박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긴급 대피를 할 때 당연히 긴급 대피가 필요하겠지만은 뭐 심층수 관로라든가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긴급 대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항구 내에 있는 묘박지처럼 어떤 지정 피항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반드시 그 피항해서는 안 되는 지역,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해경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통일부 통해서 남북 수산 협력 부분은 분명히 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어선들의 동해 북한 수역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금 남북 관계상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점진적으로 충분히, 그래서 학술 교류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한솔 변호사님 들어오셨는데, 김한솔 변호사님? 김한솔 변호사님 들으시나요? 그러면 배철남 선생님? 배철남 소장님? 들으시나요? 배철남? 배철남 선생님?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남우석 그 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국장님께서 그 현재 코로나 19 그 사태 하에서 수상레저 안전 그 산업이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남우석입니다. 저도 뭐 김영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PPT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매년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조정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는 인원도 한 24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상레저 활동을 이제 즐기는 활동자들이 본인이 수상레저 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수상레저 사업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상레저 활동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수상레저 기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수상레저 사업장을 가서 수상레저 체험 활동을 하는 형태가 본인이 직접 동력이 있는 수상레저 기구를 조정하는 경우도 들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피견인 기구를 이용해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상 스키라든지 뭐 바나나 보트라든지 뭐 땅콩,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땅콩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영향이 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수상레저 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약 한 800, 전국의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870여 개의 업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레저 사업자들은 해마다 한 번씩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업체들이 뭐 올해 안 하고 또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한 1030개에서 1050여 개의 수상레저 사업장들이 전국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업체 자체가 한 870여 군데로 줄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국민들이 이제 대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 자체도 줄었지만, 업체가 줄면서 운용하는 수상레저 기구 숫자도 줄었고, 그 다음에 큰 업체가 수상레저 기구를 자기들이 운용하는 기구의 대수 자체를 줄이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사업자 개수나 그 다음에 운용하는 수상레저 기구 자체가 약 한 15%에서 20% 가까이 정도 감소를 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이 시즌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수상레저 체험 활동 자체가 6, 7, 8을 한 3개월에 집중되어 있는 계절적 사실은 뭐 수상레저 활동이다 보니까 올해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수상레저 사업체들이 이런 조그마한 외부적인 영향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면허가 조정 면허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수상레저 체험 활동을 하러 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견인기구, 수상스키, 땅콩보트, 뭐 바나나보트 이런 수상레저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상레저를 견인하는 견인보트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올해 2020년도에 보험 개발은 표준율로 보험료가 한 대당 그지 한 2,6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세 사업장들이 이렇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좋고 코로나 영향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온다면, 세계들이 많이 온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기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수상레저 사업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좀 더 많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라든지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레저 기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요즘 뭐 낚시 프로그램 때문에 뭐 굉장히 이렇게 낚시를 위주로 한 수상레저 활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한 3만 년척 가까운 이제 수상레저 기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모터보트와 세일링 모터가 2만 한 4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에 있는 마리나 선수 규모가 배를 계류할 수 있는 해상 계류장 규모가 약 한 2,300~400척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거의 조그마한 한 7~8m 미만의 배들은 이제 선주들이 내지기구 소유자들이 이제 트레일러에 이제 싣고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해수면이랑 해수면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이 트레일러에 배를 이동을 해서 해수면에 가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슬리베이를 토해가지고 배를 바다에 랜딩을 시켜야 되는데, 슬리베이를 사용하는 데서 갖고 어촌계하고 좀 갈등이 좀 많습니다.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이 수상레저 기구 활동자들이 자꾸 오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상레저 기구를 이제 트레일러에 이렇게 싣고 이렇게 다닐 때 일반 어항이나 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활동자들이 활동을 나가 있는 그 동안에 트레일러를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트레일러를 주차를 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어항 내가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도 이제 불편하니까 어항 내에 있는 트레일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를 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이렇게 트레일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2차 마리나 기본 계획에 의해서 뭐 마리나가 숫자가 많이 지금 이제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만, 이제 마리나의 어떤 그런 계류 성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리베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이렇게 쉽게 바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우리 남우석 국장님 만나 뵙고,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나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수상레저 기구를 끌고 와서 바다에다 이제 바다에 넣어야 되는데 슬리베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끌고 왔던 트레일러가 필요한데, 그런 계류 또는 그 시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좋은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우리 보험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견인 보트 그게 2,6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나요? 그 선체 보험을 말씀하시나, 아니면 종합 보험입니까? 사고 났을 때. 예, 지금 현재 이제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용 배는
그 이용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손해배상, 예, 배상. 예, 대인 배상만, 예, 대인 배상 책임 보험만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보험 기준으로 해서 인당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자들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국내 보험회사들에서도 사망보험금을 1억 5천만 원 최대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보험을 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나나 보트라든지 땅콩 보트를 견인하는 견인 보트들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것도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600만 원이 엄청난 보험료네요. 2,600만 원. 그렇죠. 네,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보통 개인 자동차 거기 비하면 10배나 지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네. 뭐 개인 자동차 보험이나 대인 배상 부여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담보를 무한으로 확장해 주지만 이 수상레저 보험은 대인 사망보험금도 글쎄요. 최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저 마리나 형태로 한 1,300여 개 있다가 지금 800여 개로 사업자 줄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작년까지는 한 1,05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한 870여 개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1,050개였습니까? 1,050개에서 800여 개로 감소했습니까? 예, 한 870개 정도. 예, 지금 870개. 예. 그러면 요금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금은 그대로입니까? 코로나 시대 하에서. 손님이 많아야 요금을 많이 받을 텐데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이제 한 870여 개의 사업자들은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나에 가면 이제 마리나법에 의한 마리나 선박으로 이제 요트라든지 조금 대형 보트들을 가지고 이제 예.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 임시업체들입니다. 배 한두 척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단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예년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예. 지금 그 마리나법에 의한 영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장상호 그 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마리나법에 의해서 마리나 갖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마리나법에서 마리나 선박으로 뭐 이게 수상레저 사업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한 100여 군데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여 군데요. 예. 예, 고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상호 사장님, 지금 사업 좀 어떻습니까? 정 사장님. 정 사장님 나가셨나요? 네,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예, 좀. 네. 소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국장님이 설명 잘 하시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이게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리나 업이나 이거 수상레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수상레저 기구가 됐든 마리나 선박이 됐든 이 매매가 잘 되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 올해 뭐 경기 보트쇼나 부산 보트쇼 이런 것도 다 취소되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이 마켓이 거래 매매 교환 이런 마켓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마리나 계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뭐 큰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작년보다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마리나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일반 고객들이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이제 실내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이 놀이시설에 이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바닷가를 많이 찾아옵니다. 을왕리 쪽으로도 바닷가도 많이 오는데, 그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리나에 있는 요트나 보트 체험 투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7월부터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시작을 했고, 같이 하고 있는 현대요트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일반
인들이 요트 투어, 요트 마리나 선박 대여을 저기는 인원을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왕산 네. 마리나에서 그 전부터 마리나 대여 하신 줄 알았는데 7월부터 마리나 대여. 예,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주 사업이 마리나 보관 계류업이 있고요. 마리나 선박, 요트와 보트 계류 보관업이 주로 했었는데 올해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직접 이제 마리나 선박 대여를 시작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은 직접 안 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가 두세 업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업체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직접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예. 그 또 다른 업체가 있나 보죠? 마리나 대여하는 업체가요? 이제 현대요트하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대요트요? 저희 마리나에서는. 예. 그다음에 작년에까지는 삼성 마리나하고 텍스타일을 했었는데 그 두 회사는 철수를 했고, 예. 현재는 이제 저희 왕산 마리나하고 현대요트가 두 군데가 지금 내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우리 오늘 여기 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마리나 대여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예. 좀.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게 보트 파워 보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세일요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일요트 현대 같은 경우는 세일요트를 하는데 한 40분 운항을 하는데 1인당 3만 원. 대신에 저희들 모터보트로 하는 저희들은 1인당 40분에 4만 원입니다. 대신에 이제 인천 시민의 경우는 30% 할인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할 때는 좀 더 할인 금액으로 이제 그 전체로 통으로 차타할 경우에는 차타한 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이제 통으로 차타할 경우는 제일로터는 30만 원, 저희 모터보트는 32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세한 뭐 필요하면 제가 메일로 예, 한번 그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객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요트나 보트를 하나 빌리는 게 있고 통차트. 네. 그래 하는. 그럴 때 운전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빌린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은 이제 이게 금방 그 나무석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보트는 차하고 달리 보험 제도가 좀 제대로 견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렌터카처럼 운전수를 이렇게 운전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주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예. 사람이 딸린 채로 요트나 그렇죠. 보트를 빌리네요. 네. 그럼 그걸 그렇죠. 통차트라 하고 운전수가 있는 렌터카로 보시면 되죠. 네, 우리로 말하면 네. 전기 용선하는 셈인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32만 원이고 파워보트 그다음에 세일 요트 3만 원, 네. 4만 원은 이제 우리가 한두 명이 거기에 올라타는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똑같이 5명이 타는데 예를 들어 5명이 탄다 했을 때 5명이 따로따로 왔을 때는 1인당으로 해서 돈을 받고, 1인당. 대신에 이제 5명이 동시에 같이 와서 나는 이 5명 나는 통째로 이 배를 다 차차하겠다. 다른 사람은 안 받겠다 했을 때는 30만 원을 내고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다음에 보시면 하나 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게 내가 요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보트를. 근데 네. 이제 왕상 마리나에 내가 1년 동안 빌려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해서 했었거든요. 아니 배를 내가 빌려준다고요? 소유자인데 네. 요트의 소유자인데 뭐 내가 타는 네. 거는 이제 뭐 한 달에 하루밖에 안 되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날짜를 이제 네. 그 왕상 마리나에 이걸 빌려주는 건 나는 오너고 여기는 네. 하시는 분이고 그런 영업은 네. 지금 활성화 안 돼 있나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항하고 있는 배도 네. 사실은 저희 선주는 따로 있고 저는 그렇죠. 선주하고 저희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 배를 임차를 해서 그 배를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예, 알고 예. 싶어가지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셰일요트든지 모터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네. 이 배가 있는데 나는 내 타는 시간은 잘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해줘서 자기들 코스트를 좀 줄여달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뭐 보험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나무석 국장님이 슬리베이 사용
이름 때문에 그 어촌계하고 사실은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저희 왕산 마리나를 자랑을 좀 하면은 왕산 마리나처럼 이렇게 이 슬리베이가 잘 되어 있는 마리나가 아마 세계에 드물 겁니다. 저희들 왕산 마리나에는 그 4개의 슬리베이를 가지고 있고 그 슬리베이 폭이 거의 한 200m 되는 폭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10척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슬리베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이 슬리베이 이용하는데 어촌계하고 뭐 불편하신 분들은 항상 왕산 마리나를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우수 시설로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 사장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 왕산 마리나는 지금 큰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왕산 마리나는 지금 맞는 적자입니다. 네. 저희들은 투자 비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예. 그동안에 이 마리나를 건설하는데 이 땅 매립부터 해서 뭐 거의 한 2천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대형 투자를 됐기 때문에 뭐 그에 비해서 매출은 지금 사실은 미미하고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진모 그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최진모 과장님? 예, 방금 우리 그 남우석 국장님이나 정상호 국장님의 대표님의 말씀처럼 지금 수상레저 보험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시장 규모가 뭐 60억 규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보험사나 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어떤 보험 체계를 좀 제대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 규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상레저 보험이 좀 현실에 맞게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남우석 부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이 좀 차등 적용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사업자 대당 2,600만 원 이런 식의 그 보험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 사실은 사고가 안 난 사업장과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나서 되면 손해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 차등 적용을 해서 보험 수가가 올라가듯이 그런 보험료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경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들 다 불러서 같이 모여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오시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합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수상레저 안전협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슬리베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슬리베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레저 하시는데 이런 데 가보면 작은 항포구들에 보면 거기는 어민들도 계시고 이 슬리베이를 활용하시는 거기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그 슬리베이는 작업장입니다. 어선과 그 어선에서 획득한 어획물들을 옮겨 가시기 위한 트럭이 이동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구를 이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 레저 활동자들이 개인 레저 활동자 중심들이 보면은 가가지고 거기서 기구를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문제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됐지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항포구에는 항상 보면 횟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점들이 있는데 이 상점들을 횟집이라든지 식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에 거기에 트레일러가 대놓고 그냥 배 타고 나가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남국장님이나 방금 우리 정상호 대표님이나 아니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마리나 그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리나의 배후 단지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대놓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산 마리나처럼 슬리베이가 잘 갖춰져 있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항포구들을 이용하는 레저 활동객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변의 배후 시설들, 그러니까 넓은 공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더
제가 자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교수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외국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 같은 경우 예인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예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일본의 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보트 어시스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반이라는 일본 해양 레저 안전진흥 협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반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막은 또 별개입니다. 보호막은 별개고 회원제 서비스로 이용이 되고 있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구조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료로 예의를 해주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다거나 기관이 고장났다거나 또는 추진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단순한 사고의 경우에 바로바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서의 견인 서비스 같은 겁니다. 경정비 서비스와 견인 서비스를 겸하는 것이죠. 왕산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왕산 마리나에서도 이제 마리나 대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배가 문제가 생기면 대기하고 있던 비상구조선이 나가서 그 견인이라든지 경정비가 필요하면 거기서 마리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 마리나 선박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선박들이 좀 다 서비스가 활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민간 예인 산업이 좀 더 마리나를 해양 레저 관광의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안전에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산업으로서 또 하나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필요하면 우리 단톡방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8월 7일자에 보도가 나간 겁니다. 저희가 발표한 해양사고 통계연보라는 자료를 보시고 기자분이 이렇게 막 지재를 하셔가지고 기사를 내셨던데 예인이 단순 사고에 대한 예인이 너무 많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써진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다음에 따라 한번 공유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금 작년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작년 19년 5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즐겁기 위해서는 안전이 기본인데 그 안전을 담보하는 기관 산업들, 특히 뭐 민간 예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정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예,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최 회장님께서 안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마리나 선박 대여 관련해서 뭐 이렇게 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꾼 게 뭘 바꾸냐 그러면은 그전에 없던 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도 그 승선 신고서를 잘 작성을 하라. 이 사실은 말은 좋아서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데 그 신고서 쓴다고 안전하고 신고서 안 쓰면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름을 적고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잠깐 30분, 40분 배 타고 오는 건데 원거리 항해하는 것도 아니고 30분 주위에 배 타고 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탑승 신고서를 쓰라고 지금 법을 바꿨어요. 법 시행령을 바꿨는데 이건 사실 그전에 어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는 그 업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해수부에서 이런 강행을 지금 하고 8월 19일부로 지금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그만 중소기업부터 해서 요거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오히려 규제를 너무 강화해가지고 완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사실 좀 불편이 있다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네, 정상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관련해서는 마리나 사업법은 이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서 그쪽에서 지금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저도 그 부분은 좀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근데 이 부분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방금 우리가 저 정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리나 대여업의 이 업태와 업의 형태와 사업 형태와 수상 레저 사업에 태워주는 사업의 형태가 사실은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경우에 안전에 대한 그 장치가 또는 제도가 두 법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합치해서 나가야 되는, 물론 정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안전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그게 안전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민관이 다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그 최진모 그 과장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낀 건 우리가 이제 해양 경찰 하면은 이제 규제하고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상 레저 관련해서 어떤 영리적인 영업적인 측면도 관리를 하시면서 이 조성을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이제 보험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되도록 저 보험료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제 예인 산업, 이제 일본에 있는 반이라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바다에서 수상 레저 기구가 고장 났을 때 그걸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고 해양 경찰이 그래도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게요. 오늘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번 인사 말씀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동훈 선생님 지금 나가셨습니까? 있습니다. 함동훈 선생님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짤막하게 한번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 조금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들어와서 그 수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고 또 이제 선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양 레저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종사하면서 느낀 바를 좀 오늘 좀 정확히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이제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정상호 사장님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해양 레저 전문가들을 이제 배출을 하면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제 취업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마리나가 많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면 또 학과가 또 이게 대학의 학과는 취업이 잘 돼야만 살아남는데 좀 위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첨언을 하면 보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지금 제 척당 4인승짜리 견인용이 1,600만 원 하죠. 2,600만 원 정도는 아니고 1,600 정도 하는데 이걸 갖다 여름 내에 돈을 벌을 수가 없거든요, 보험료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간과해야 되는 부분이 원인이 왜 사고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내수에서 나는 사고가 견인 사고예요. 견인. 레저 기구를 끌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피해가 많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사망자가 한 두세 명씩 나오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해경하고 또 협의를 봐서 정책적으로 좀 낮추려고 해도 이게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보니까 이 조종면허 제도에서도 또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조종면허 제도는 단순하게 1급과 2급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견인이라든가 구조 추진 방식이 다른 그 프로펠러 추진 방식과 제트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면허제도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면허를 취득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레저 기구를 견인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생기거든요. 특히 여름철 아르바이트생들이 경력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운영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든가 이래서 이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자가용들은 2000년도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가용은. 사업용은 1,600만 원씩이나 합니다. 척당.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도 영세하고 아까 남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영세하다 보니까 이걸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이제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수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면허제도에서 이렇게 견인용이라든가 사업용을 끈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면허제도에서 좀 더 경험을 쌓게 하거나 이래서 사고를 줄이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좀 뭐 거꾸로 바꿔서 보험료를 좀 낮췄어야 해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제가 한번 지적해보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마리나 항만법에서 이제 계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나 선박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다행히 2020년도에 마리나 정비업이라는 게 또 새로 이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에.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아까 정상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통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요 마리나 정비업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정비사 국가 자격증처럼 마리나 선박 정비사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거나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낚시관리 육성법에 보면요. 그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에서 동력 레저 기구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죠. 바다는 괜찮은데 내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이제 낚시인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고쳐 나갔으면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김한솔 변호사님 지금 계세요? 김한솔 변호사님? 지금 안 계신가? 그 다음에 김현장에 우리 강동화 그 위원님 계세요? 예, 좀, 예,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남 한 분 나오셨네.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얼마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 뭐, 저도 좀 예전에 해주시고요. 직장이 이제 한진해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한진해운에서도 그 이제 김포 마리나 사업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뭐 곁다리로 조금 보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주로 저희도 해상이나 오션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통적인 해상, 뭐 상선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 수산 해양 레저 뭐 보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늘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계에서 좀 상선뿐만 아니라 이런 수산 해양 레저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책을 계속 찾아보면 뭐 아무래도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보험 같은 부분들은 저희는 막연히 이제 업계 저희가 그냥 상선 쪽에서는 보험 상품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면 그 보완책이 반드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힘 닿는 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할 자리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819 전화번호 돼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나가셨나? 그래. 그 다음 우리 그 이영균 박사님. 이영균 박사님 계세요? 네, 교수님 있습니다. 예, 우리 총무님이신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행사를 진행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어선 울릉도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강원도나 경북 그리고 뭐 전라도에 있는 이제 내륙에 있는 주로 어선의 현황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좀 울릉도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선원에 대해서도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 6월에 올해 6월부터 이제 어선원 인권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정책 지침이 새롭게 내려와서 그 어선원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권들을 개선하고 그 관리
그 송출국에 있는 송출 업체들과 MOU 등을 체결해서 이제 관리 개선 방안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도 향후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보트쇼도 취소되고 그 수상 레저 이제 업계들이 매우 힘든데 조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 송영택 대표님 나가셨나요?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제5회 수상 해양 레저 법정책 연구회는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요로에 또 관계기관에 또 보내도록 하고 오늘 이 녹화된 것을 좀 유튜브에 한번 올려서 여러 사람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다시 여러분 한번 6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